안녕하세요. 정보 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호학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바쁘지도 않지만, 녹음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힘들지만, 이제 암호학을 하다 보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많거든요. 설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시험 나오는 범위 안에서 또 이제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암호학이 정보 처리 기사 할 때 올리는 것처럼 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리는 시간이 좀 늦었는데, 하여간에 이제 암호학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끊어야죠. 딱 1시간 정도 맥스로 해서 끊고 여러 개 1시간 분량으로 여러 개 올리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암호학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 암호학에 대해서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디테일이 아니라 암호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냥 서머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머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암호학에서 나오는 그 기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시간을, 그건 이제 다음에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암호학이 어떤 것인지 이제 수학 거살기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범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학 기본. 암호학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정보 보안 기사를 하면 네트워크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보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 같은 건데, 법은 이제 좀 빼니까, 그건 이제 논외라 하고, 어플리케이션이든, 아니면 시스템이든, 아니면 네트워크든, 이 암호학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어떤 암호 같은 거 쓴다.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호학이 기본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고 다른 걸 하다가 암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해를 하면 다른 파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해하기 편한 파트들이 상당히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보 보안 기사의 가장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알려고 한번 노력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학 기본, 암호학 개념, 암호학, 크립토로지의 정의. 암호학이란 평문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암호문으로 만들고 특정한 비밀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다시 평문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암호 기술과 이를 제3자 도청자가 해독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암호 해독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암호가 뭐냐면 평문이 우리가 있는 메일 내용이라고 보시면 그 메일 내용을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암호문으로 만드는 거죠. 이 암호문으로 만들 때 그때 키가 사용되는데 그게 비밀키. 그러니까 평문을 비밀키를 통해서 암호문으로 만들고 다시 이 암호문을 비밀키를 통해서 해독해서 복원하는 과정. 이게 암호학이죠. 그리고 암호 해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암복화는 쉽고 빠르면서 암호 해독은 어려울수록 좋은 암호 알고리즘이다. 당연한 말이죠. 암호 알고리즘의 원리는 확산과 혼돈이다. 이게 뭐냐면 확산과 혼돈은 이거예요. 이 평문이 있고 암호문이 있고 암호키, 비밀키가 있잖아요. 비밀키. 이 세 개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평문과 암호문. 그러니까 암호문을 통해서 평문으로 해독할 수 있는 거. 이게 평문과 암호문의 관계가 확산이고요. 암호문을 통해서 비밀키를 유추하는 거. 비밀키를 찾아내는 거. 이게 혼돈입니다. 그래서 확산 혼돈이 뭔지 디퓨전과 컴퓨전이죠. 디퓨전. 평문의 각 사용 문자에 대한 정보가 암호문 전체에 고루 분산되는 특성을 이용해서 암호 해독에
단서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암호문과 평문의 관계를 숨기는 것. 그래서 확산이 뭐냐면 암호문과 평문의 관계가 확산이에요. 혼돈은 평문과 암호문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암호문을 사용해서 비밀키를 알아내는 것을 막는 것. 이게 혼돈이에요. 암호문과 비밀키. 아시겠죠? 그래서 확산과 혼돈이 중요한데, 그래서 확산은 평문과 암호문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평문과 암호문과의 관계고, 혼돈은 암호문과 비밀키, 그러니까 암호문을 통해서 비밀키를 유추하는 거, 찾아내는 거. 이게 혼돈이고, 확산은 암호문을 통해서 평문을 찾아내는 거, 평문으로 복구하는 거, 찾아내는 거. 이게 확산이에요. 그래서 확산과 혼돈이, 암호 알고리즘은 확산과 혼돈을 시켜서 제3자가 그걸 암호문과 평문의 관계, 암호문과 비밀키의 관계를 막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암호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밀성. 암호를 시키니까 가로채기를 당해도 알 수 없도록 문서를 해독 불가능한 형태로 변형하는 방법. 이 가로채기가 이 기밀성이죠. 평문 형태로 되어 있으면 가로채기 하면 그 평문의 내용을 바로 알 수 있지만,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꿔서 통신을 하게 되면 이걸 가로채기 한다 하더라도, 설로 그걸 가로채기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암호문을 풀지 못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밀성을 제공하죠. 암호. 무결성. 전송 도중에 문서의 내용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고 정확하게 완전하게 수신되었음을 보증하는 기능. 이게 무결성이죠. 무결성. 전송 도중에 문서의 내용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수신되었음을 보증하는 기능. 이 무결성은 아시겠지만 해시코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밑에 나오는 해시코드.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의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암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칭키, 비대칭키 이걸 알고 있는데, 해시도 암호화의 일종이거든요. 해시도. 아시겠죠? 그래서 암호화가 의미가 넓어요. 뭐 공개키, 비밀키 이것도 암호화에 들어가고, 해시 함수, 해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암호화에 들어가는데, 이 해시가 암호화가 안에 들어가는 이 해시가 무결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결성이 뭐냐면 제3자가 통신 도중에 메시지를 가로채기해서 메시지 내용을 변조, 고쳐서 그걸 다시 수신자한테 보내는 거. 이게 이제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무결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 메시지가,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가 수신자한테 보내질 때 제3자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변조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술적인 기법이죠. 이게 무결성이죠. 무결성. 전송 도중에 문서의 내용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고 정확하게 완전하게 수신되었음을 보증하는 기능.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무결성을 어떻게 보증하는지 그 기법도 곧 나옵니다. 그때 이제 보도록 하고, 자, 메시지 인증. 전송된 문서의 출력 및 문서 내용의 무결성을 보증하는 기능. 메시지 인증.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가 제3자에 의해서 변조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내가 원하는 사용자한테 온 것을 인증하는 거죠. 메시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인증하는 거죠. 메시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메시지.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의 무결성. 무결성은 해시를 통해서 할 수 있죠. 무결성. 누가 내 메시지를 변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원하는 송신자한테 왔다는 것을 인증하는 거. 이 메시지에 그래서 인증 코드를 넣는 거죠. 이게 메시지 인증이고, 사용자 인증은 원격지에서 접속한 사용자가 본인임을 신원 확인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데, 이 송신자가 내가 원하는 그 송신자한테 송신자가 보낸 내용인지 확인하는 거. 신분하게 하는 거. 이게 사용자 인증이에요. 메시지 인증과 사용자 인증이 있습니다. 메시지 인증 아시겠죠? 무결성 보증하는 거고, 사용자 인증은 메시지를 보낸 사용자가 누군지를 인증하는 거죠. 그런 기법이죠. 자, 부인 방지. 사용자 인증하고 부인 방지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문서에 송수신 후 송수신자가 자신이 송신하거나 수신한 문서에
송시신 사실을 부인을 방지하는 기능. 이게 부인 방지가 뭐냐면 메시지 안에 보는 사람들의 누가 보냈는지를 나타내는 코드를 삽입하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 그게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자기가 보내놓고도 그 메시지를 내가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죠. 그런 기술이죠. 이게 부인 방지. 자, 실전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보안에서 사용되는 암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암호는 정당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이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보장해준다. 암호는 가용성이 아니죠. 암호는 기밀성이죠. 맞죠? 자, 이게 틀린 거고, 암호는 수신된 메시지가 불법적으로 재생된 것인지 또는 전송 과정에서 변조, 재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변조, 무결성 맞죠? 변조? 이건 무결성이잖아요. 변조됐는지 무결성. 암호는 수신된 메시지가 정당한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밀성이 아니고 부인 방지죠. 암호는 메시지를 특정 수신자에게 전송할 때 송신자는 그 메시지의 발송을 이게 부인 방지고 맞죠? 수신된 메시지가 정당한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부인 방지가 아니라 이게 메시지 인증, MDC, MAC 이런 거죠. 인증. 이건 부인 방지고 이건 인증이죠. 인증에는 맥이 있고 MDC가 있죠.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이게 이제 사용자 인증, 메시지 디텍션 코드에서 이제 메시지 인증 이렇게 인증이 있습니다. 암호는 수신된 사용자가 정당한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맞는 것은. 여기서는 답이 2번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네 가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자, 이제 우리가 메시지 이제 암호화를 하면 중요한 게 있죠. 송신자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보낸 메시지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서 도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해보죠. 송신자와 수신자. 송신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보낼 때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네. 이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죠. 두 사람이 메일을 하고 있는데 보내는 사람이고, 수신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보낼 때 정보를 받는 사람, 수신자죠. 네. 메시지는 송신된 정보, 메시지. 우리가 메일 메시지처럼 그런 메일 생각하시면 돼요. 메시지. 네. 그다음 도청자. 아시겠죠? 이 도청자.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송신자가 원하지 않는 그 중간에서 그 메시지를 가르쳐서 그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도청자죠. 그래서 도청자, 송신자와 수신자에게 정보를 보낼 때 중간에서 전송 중인 메시지를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도청자죠. 도청자는 반드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청자는 통신기기에 장착된 도청용 기기일 수도 있고 메일 소프트웨어나 메일 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그 도청하는 기계일 수도 있고. 단순히 전송 중인 메시지를 갈취하는 공격은 소극적 공격. 메시지를 갈취해서 그 내용을 변조하고 삭제하거나 고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그건 적극적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채기는 소극적 공격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전송 중인 메시지를 갈취하여 메시지 내용을 수정하여 수신자에게 보내는 공격을 적극적 공격입니다. 수정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내면 이건 적극적 공격. 자, 이제 암호화와 복호화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죠. 평문이 있고요. 이 평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편지 내용이죠. 암호하기 전의 메시지고, 암호문은 암호한 메시지를 암호화한 후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자들이 아닌 이런 문자들로 다 치환되는 이 암호문이죠.
암호 기술. 송신자는 메시지,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게 된다. 이를 통해서 메시지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네, 기밀성. 자, 이렇게 하는 거죠. 플레인 텍스트. 이게 평문이죠. 영어로 플레인 텍스트. 이걸 시멘틱 트리 키, 비밀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만들죠. 암호문을. 그리고 이 수신자는 이 암호문을 복호화해서 다시 평문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송신자, 수신자 간에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고, 중간에서, 네트워크 중간에서 이 내용을 가로채기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복호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밀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여기 복호하고 암호 해독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복호화, 디크립션, 복호화. 암호화, 이게 암호화고요. 이 복호화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를 푸는 방법이 복호화 방법이 있고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복호하는 방법이 있고 암호 해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로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이건 합법이고 이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볼까요? 복호화. 정상적으로 복호화 키를 알고 있는 수신자, 송신자가 이 사람한테 보낸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복호화 키를 알고 있죠. 이 암호문을, 이 복호화 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평문으로 복원하는 과정, 복호화는 이건 정당한 복호화죠. 암호문을 해독하는 거죠. 근데 암호 해독은 복호화 키를 모르는 적 또는 암호 분석가가 복호화 키를 찾아내거나 평문 내용을 알아내는 비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불법이라는 거죠. 이거. 예. 아시겠죠? 예. 복호화가 암호 해독의 차이점이죠. 예. 암호 해독자는 암호 해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쁜 의도를 가진 자 또는 암호 분석가가 이에 속한다.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다음 중 암호 시스템에 관련된 용어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암호와 평문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변형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송신자가 수행한다. 맞죠? 암호화는 송신자가 수행하고 복호화는 수신자가 하는 거죠. K. 암호와 복호화 과정이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로 나누어진다. 맞죠? 예. 암호 해독. 암호문을 다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문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수신자가 수행한다. 수신자가 수행하는 복호화 과정은 복호화고, 암호 해독은 복호화 키를 모르는 적 또는 암호 해독가가 하는 해독 방법이 암호 해독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공격자는 암호 방식이 정당한 참여자가 아닌 자, 특히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관찰하는 공격을 수행할 때 도청자, 공격자라고 합니다. 자, 암호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 평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암호문. 자, 평문을, 암호문을 만드는 게 암호화 과정을 통해서 하죠. 그때 암호화 과정에 쓰는 키가 있어요. 키가. 그때 키를 사용해요. 암호하기 위해서 키를 사용하는데 데이터를 암호화 및 복호화하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핵심 값이에요. 이건 이진수로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의 값이에요. 이런 키를 가지고 암호화하거나 복호할 때 쓸 수 있죠. 키 스페이스는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키 값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키가, 이 암호화했을 때 이 키가 8비트냐 16비트냐 128비트냐 256비트냐 1024비트냐 이렇게 키 값이 있어요. 이 키의 크기가 있어요. 물론 키의 크기가 클수록 암호화 강도는 세지는 거죠. 암호화 강도가 세진다는 것은 암호화를 풀기가 어렵다는 거죠. 작으면 작을수록 풀기 쉽다는 거죠. 키 스페이스가. 이거에 따라서 암호의 강도가 결정된다는 거죠. 암호문은 사이퍼 텍스트라고 하는데 평문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형한 문자나 부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암호화시킨다. 인크립션 한다. 인크립션 한 결과가 암호문, 사이퍼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문을 암호 알고리즘, 암호화를 통해서 암호문, 사이퍼 텍스트를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사이퍼 텍스트를. 자, 그러면 암호화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평문이 있고 키가 있어요. 이 키는 1282 될 수도 있고 1024 비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하고 이걸 암호 알고리즘, 대칭키 알고리즘, 비대칭키 알고리즘, 데스, 3데스, RAS 이런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크립션 하는 거죠. 암호화한다. 키를 통해서. 무엇을? 플레인 텍스트를 키를 통해서 암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호문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네. 자, 복호와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복원하는 과정이죠. 암호문을 복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평문으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플레인 텍스트를 찾는데 디크립션 하는 거죠. 복호하는 거죠. 뭐를?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을 키를 통해서 디크립션, 복호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를 얻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암호 기호. 자, 암호 알고리즘, 크립토그래픽 알고리즘, 암호화 알고리즘.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절차죠. 복호화 알고리즘은 암호문을 평문으로 만드는 절차고,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화와 복호화 알고리즘을 합한 알고리즘. 그러니까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화 알고리즘과 복호화 알고리즘을 통칭해서 말하는 게 암호 알고리즘이죠. 평문을 암호화하거나 암호문을 복호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 일반적으로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가 됩니다.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가 되는 거죠. 예. 공개가 안 되는 게 뭐예요? 키는 공개 안 시키는 거죠. DES, 3DS, SID, RAS 이런 암호를 어떻게 압축하고 어떻게 풀고 이것은 암호 알고리즘은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키는 공개하지 않는 거죠. 이 키를 모르면 절대 암호문을 복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키가 중요한 거지 암호 알고리즘은 개방돼도 공개돼도 상관없다. 네.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부적절한 것은 공개된 알고리즘은 취약성이 존재할 요소가 있으므로 자체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죠. 기존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데스, RC5 등이 알고리즘을 대신하여 3DS, AES 등이 안주도가 높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맞죠? 이게 더 진화된 알고리즘이거든요. 더 좋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베이스 64 인코딩으로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베이스 64 인코딩이 뭐냐면 64개로 표현될 수 있는 건데 패스워드를 이 64개로 표시될 수 있는 걸로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죠. 패스워드를 바꾸는 거죠. 인코딩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패스워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종류로는 SHA-256 키 값이거든요. 키의 길이가 256, AES, SID, ARIA.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맞죠? 다 이게 뭐 128, 뭐 256 이 정도 크기. 공개된 알고리즘은 취약성이 존재할 요소가 있으므로 자체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자체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중에는 좋은 암호 알고리즘이 나와 있어요. 그 암호 알고리즘 사용이 더 낫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체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유출이 돼요. 이게 유출되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좋게 만들어져 있는 이미 검증된 암호 알고리즘을 공개된 암호 알고리즘을 쓰고 중요한 것은 키값이에요. 키값을 256이나 뭐 1024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암호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키값이 작지만 암호화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고요. 예. 자, 키
암호화와 복호화를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정보이며 문자열 형태이다. 암호화 알고리즘의 키는 다음과 같은 매우 긴 숫자이다. 128비트, 256비트, 512비트, 1024, 192비트 이런 식의 키 길이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이런 게 키값이라는 거죠. 암호화 알고리즘의 키는 다음과 같은 매우 긴 숫자다. 키의 위치를 위와 같이 암호화와 복호화 알고리즘의 첨자로서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까는 C를 푸는데 그러니까 암호문을 만드는데 암호문으로 인크립션 한다. 어떻게 키를 가지고 뭐를 P로 아까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레인텍스트로 다시 복구할 때는 디크립션 하는데 키를 가지고 C를 한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네. 표기법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암호학으로 할 수 없는 것. 암호학은 암호화되지 않은 문서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렇죠. 암호화되지 않은 문서를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맞는 말이고 암호학은 암호화 키를 도둑 맞으면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암호학은 암호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키를 누구한테 도둑 맞으면 그걸로 게임 셋이에요. 키를 도둑 맞으면. 그래서 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암호학은 대부분 도수 경고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다. 도수하고 암호학은 상관없어. 아시겠죠? 도수 경고하고. 암호학은 배신이나 실수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다. 쥐당한 말이고 사람이 배신했지 암호가 배신한 건 아니잖아요. 암호학은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 암호학이 만능 통치가 아니죠. 암호학도 풀 수 있죠. 암호도. 암호화 보안 상식. 비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말 것. 자신의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것을 비밀로 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암호 알고리즘 자체를 비밀로 해서 기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암호 시스템은 암호 알고리즘의 구조가 폭로되어 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암호 알고리즘을 비밀로 해서 보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숨기는 것에 의한 보안이라 부르고 전문가가 볼 때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약한 암호는 암호화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하다. 약한 암호를 사용하려면 처음부터 암호 따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암호가 약하면 키 길이가 짧거나 누구나 몇 번 해서 암호를 풀 수 있다면 그건 암호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 암호하지 마라.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가 암호라고 하는 말로 인해 잘못된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풀 수 있는 건데 그 결과 기밀성이 높은 정보를 소홀하게 취급할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암호를 통해서 정보를 보완하는 생각하지 마라. 어떤 암호라도 언젠가는 해독된다. 맞죠? 우리가 브루트 포스 어택, 사전 전수 공격. 이건 시간과 성능이 좋은 컴퓨터만 있으면 언젠가는 해독이 되죠. 물론 뭐 시간이 2년, 3년 걸릴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해독은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떤 암호 알고리즘에서 모든 암호문이라 하더라도 모든 키를 하나도 빠짐없이 시도해 봄으로써 언젠가는 반드시 해독할 수 있다. 이 언젠가가 2년이든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해독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키를 하나도 빠짐없이 시도하는 것이 뭐예요? 브루트 포스 어택, 전수공격이죠. 암호문이 해독되기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암호를 사용하여 지키고 싶은 평문의 가치와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차별 브루트포스 어택이 무차별 대공격인데 이거 하려면 대단히 많은 시간과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의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해서 암호물을 풀 정도의 그런 값어치가 있다면 해도 되지만 그런 값어치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경제성을 따지라는 거지. 그래서 사전 공격이 있어요. 사전에 있는 단어, 사전을 만드는 거죠. 단어를. 암호문에 연관되는 단어를 사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암호를 알아내는 거죠. 이 사전곡이 있고 이거보다 더 철저하게 하는 게 모든 것들 사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말고 A에서 Z까지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다 대입하면서
암호물을 해독하는 그런 단계. 무차별 대입 공격, 브루트 포스 어택. 특정한 암호를 풀기 위해 가능한 모든 값을 대입하는 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암호는 보안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최근에는 사회공학 공격, 소셜 엔지니어링 어택도 자주 행해지고 있다. 피싱, 툴의 목마름,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몰래 빼가는 키로그.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연상되죠. 피싱, 프라이빗 하고 피싱, 피싱, 프라이빗 이게 입력을 통해 또 사회공학 공격 방법 중 하나다. 한 시스템의 강도는 가장 약한 링크의 강도가 같기 때문에 모든 링크 부위가 골고루 강해야 해당 시스템의 보안성이 강해지는 것이다. 강한 약한 링크는 암호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을 가지고 암호화 키를 알아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무리 암호화 키가 뚫기 힘들어도 사람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암호화 키를 열심히 만들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보안을 결리하면 그건 이제 보안이 안 한 건 못하다는 거죠. 예. 자, 이제 그래서 피싱이 뭐고 트레모가 뭐고 키로가 뭔지 한번 알아보죠. 피싱, 프라이빗하고 피싱이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해 유장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한 뒤 예? 인터넷 이용자들의 금융 정보 등을 빼내는 수법. 이게 피싱이죠. 피싱, 파밍. 헷갈리죠. 피싱, 파밍. 스미스. 맞죠? 이렇게. 피싱. 파밍. 스미싱은 뭐냐면, 스미스니까, 이거 SMS 플러스 피싱이죠. SMS를 보내서, 그걸 클릭해서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개인정보 빼내는 거. SMS가 들어가면, SMS니까 스미싱. 이건 쉬워요. 피싱은 프라이빗, 피싱이니까,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해서 이제 정보를 빼내게 하는 거고. 파밍은, 사용자를 속이는 거죠. 파밍은 뭐냐면, 사용자에게, 주소가 사용자가 접속하는 주소가 거기인지 알고 접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인지 알고 접속했는데 불법 해커가 만들어 놓은 유사 사이트인 거예요. 그 사이트에서 정보를 입력해서 그 정보를 빼가는 거죠. 피싱은 틀리죠. 피싱은 클릭을 하면 게시판을 클릭을 해서 아니면 메일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곳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지고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입력해서 빼내는 거고, 파밍은 사용자가 여기라고 해서 자기가 다음에서 들어갔는데 다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해커가 만든 다음하고 똑같이 생긴 사이트였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 정보를 유출당하는 거고, 이런 거죠. 스미싱도 메일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트레이몽만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해 다른 프로그램 안에 숨어 있다가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자신을 활성화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트로이몽마라는 것은 우리가 트로이몽마 아시잖아요. 트로이몽마 안에 사람을 숨겨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선물을 열어줘서 트로이를 멸망시켰다는 그 유명한 일에서 나온 트로이몽마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장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메모할 수 있는 메모장을 하나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메모장을 딱 쓰는데, 이게 알고 봤더만 메모장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메모장을 실행하는 순간 백그라운드로 사용자 정보를 가져가는 그런 기능도 있겠어. 몰래 그 기능도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장 기능 플러스 사용자의 정보를 사용자가 몰래 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트로이몽마라는 거죠. 예. 정상적인 거 쓸 가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게 트로이몽마. 키로그 공격.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움직임을 탐지해 아이디나 패스워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과 같은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몰래 빼가는 해킹 기법. 키로그. 키를 입력하면 키 입력하는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캡처해서
그걸 해커한테 보내는 거죠. 자, 암호 기술의 분류 보면 대칭키 암호가 있고요. 대칭키 암호가 있고, 그걸 크게 봐야 됩니다. 대칭키가 있고, 대칭키가 참 기네. 뭐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적을게요. 이거 적는 게 낫지. 이걸 언제까지 다 볼까? 대칭키가 좀 많거든요, 용량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가야 될 부분이 많아서,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이제 뭐 이거,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투석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금고 여기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 후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후원이 힘드신 분들은 동영상 플레이 중에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를 한번 클릭해 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암호를 이제 암호학을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배우게 되면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이제 그 암호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게 대칭키가 있고 비대칭키가 있어요. 대칭키는 뭐냐면 암호화하고 복호화, 암호화하고 복호화 키가 같은 거가 이제 대칭키고,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른 거, 그러니까 키가 두 개인 거, 이게 비대칭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시 알고리즘, 그 다음에 MDC, MAC, 그 다음에 뭐 전자 뭐더라? 전자적으로 이제 전자 서명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쭉쭉 배우죠. 이것들을 이제 배우는 이제 그걸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얘기를 서머리로 하는 거고, 이제 대칭키 비대칭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이제부터. 지금은 이제 이거 서머리 하는 부분만 하는 건데, 이제 대칭키에 대해서인데, 이 대칭키도 이제 대칭키가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게 블록 대칭키가 있고, 블록으로 대칭하는 거고, 스트림 방식은 블록으로 하는 방식과 스트림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고, 이제 블록에서는 이제 전치, 치환, 블록 암호에 대해서 전치 치환에 대해서, 스트림에 대해서는 동기화, 비동기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기사는 이제 동기화, 비동기화 이걸 배우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할 게 이제 대칭키를 하는 거죠. 대칭키를. 아시겠죠? 대칭키가 이제 블록 암호화가 있고, 스트림 암호화가 있어요. 그리고 블록 암호에서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것이 전치하고 치환. 개념이 뭐냐? 이거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고, 스트림은 이제 동기, 그다음 비동기가 뭐냐? 비동기는 자기 복제, 자기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것, 자기 치유인가? 이거 비동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이제 이게 초점을 가지고 이제 대칭키 암호. 대칭키 암호는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암호. 그러니까 이 키가 있죠. 암호할 때 이렇게 암호하죠. 암호하고 복호하죠. 근데 이 키가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되는데 이 키 값이 똑같은 거, 동일한 거. 이게 대칭키죠. 키가 대칭적이다. 비대칭은 키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평문을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고리즘과 키를 통해서 암호문을 만들고, 이 암호문을 다시 키를 통해서 복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평문을 만드는 과정. 이 대칭키 암호. 대칭키 암호에는 다른 이름이 많이 있어요. 대칭키 이름을 공통키 암호화, 간용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간용키, 비밀키, 공유키, 시어드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르더라도 문맥상으로 지금 문제가 대칭키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비대칭키를 물어보는 건지 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간용키가 딱 봤는데 간용키가 이게 대칭키였더라, 비대칭키였더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맥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대칭키는
비대칭키는 거의 이제 이것밖에 안 써요. 비대칭키는 비대칭키는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또 제가 좀그 기억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기억이 공개키 비대칭키는 공개키 이렇게 이 비대칭키를 외우는 게 좀 편해요. 비대칭키는 공개키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비대칭키는 공개키니까 나머지는 이제 대칭키라고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칭키를 보면 크게 이제 두 개가 있죠. 계속 이제 제가 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블록 암호가 있고 스트림 암호가 있어요. 스트림 암호. 지금 이제 대칭키 중에 블록 암호와 스트림 암호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블록 암호에 대해서는 전치원, 치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이 개념이 뭔지. 스트림에서는 뭐예요? 동기식과 비동기식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느 파트에서 뭘 공부하고 있는지를 이제 공부해요. 대칭키에서 블록을 먼저 공부할 건데 거기에서 전치 치환의 개념이 뭔지도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41분인데 1시간 되면 끊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암호 개념. 블록 암호는 어느 특정 비트 수의 집합 한 번에 처리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총칭한다. 이 집합을 블록이라고 하며 블록의 비트 수를 블록 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암호문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I love you 했을 때 이렇게 암호하기 전에 이렇게 블록으로 끊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을 암호화시켜서 하나 만들고 이 블록을 암호화시켜서 또 하나 만들고 이 블록을 암호화시켜서 하나 만들어서 암호 블록을 여러 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암호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블록 암호화는 이걸 일정 길이로 메시지 그 평문을 끊어서 그 얘들만 암호화시키고 얘들만 암호화시키는 방법이 블록 암호화 기법이거든요. 예. 평문을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잘라낸 후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해요. 이거 다 잘라내서 각각 암호화시키는 거죠. 암호화시키는 거죠. 아주 각각 암호화한다. 일반적으로 블록 크기는 8비트, 16비트에 비례한다. 8비트, 1바이트, 2바이트. 블록 암호는 라운드를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암호화 과정을 수행해 암호화 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대칭키가 블록이잖아요. 블록 암호화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치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바꾸고 치환하고 위치를 바꾼다. 치환, 전치. 이 과정을 여러 번 수행하는 거죠. 여러 번. 수행하고 이걸 수행하고 이렇게 여러 번 수행하는 게 라운드 시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환과 전치를 이런 과정을 계속 여러 번 반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16번 반복하느냐 8번 반복하느냐 24번 반복하느냐 이렇게 그게 라운드 수예요. 똑같은 치환과 전치 이런 과정을 똑같이 계속 전치에서 나온 그 결과치를 다시 전치시키고 또 그 결과치를 또 전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느냐 그게 라운드 수죠. 16라운드, 뭐 8라운드 그때 쓰는 게 이거예요. 네. 이 라운드를 통해서 암호화를 강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암호화 강도가 세지는 거죠. 아까 하나 더 있어요. 라운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키 길이가 클수록 암호화 강도는 세진다. 아시겠죠? 비트 조작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기 쉽고 실제 더 많이 사용되는 암호 방식이다. 블록 암호가 실제적으로 더 많이 사용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블록 암호하고 있고 스트림 암호가 있는데 스트림 암호는 어떤 게 있어요? 블록 암호는 스트림 암호에 비해서 속도가 느려요. 스트림 암호는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면 어디에 쓴다? 무선 통신에 쓴다. 무선 통신에.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블록 암호는 블록 단위로 처리가 완료하면 어디까지 암호화가 진행되었는지 하는 내부 상태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내부 상태가 필요한 것은 스트림, 내부 상태가 필요 없는 것, 내부 상태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은 암호, 블록 암호 이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제가 내부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 시험에 나와요. 구분해야 돼요. 스트림 암호는 내부 상태를 가져야 되고, 블록 암호는 내부 상태를 가질 필요 없다. 자, 이게 나오죠? 64비트를 인풋 들어와서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죠? 블록으로 나누는 거죠? 블록을 나눠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만들죠? 이게 substitution, 네? 치환이 어떤 거냐 하면 이거죠. I love, 이렇게 내가 love가 있다. 이러면 치환이 어떤 거냐면 I는 퍼센트로 바꾸고 L은 샵으로 바꾸고 O는 이걸로 바꾸고 V는 이걸로 바꾸고 E는 뭐죠? 점으로 바꿔라. 이렇게 바꾸는 게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I love you를 이렇게 잘랐죠? 그래서 I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센트로 바꾸는 거. 이게 치환하는 거고. 맞죠? 그리고 이제 치환하는데 이걸 뭐다? 컴퓨전. 확산. 컴퓨전. 확산. 디퓨전. 컴퓨전 확산. 디퓨전. 컴퓨전 확산? 디퓨전이 뭐였더라? 그래도 알고 가야죠. 응? 컴퓨전 디퓨전이 헷갈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잠아 죽겠어요. 지금 11시라서. 확산가 뭐였더라 아까? 확산가? 아, 혼돈과 확산. 혼돈과 확산. 컴퓨전, 혼돈. 디퓨전, 확산. 혼돈. 내가 적어놨구나. 혼돈. 컴퓨전, 디퓨전. 적어놓고 이게 뒤로 가. 암호문과 키의 관계를 숨깁니다. 혼돈. 암호문과 키의 관계를 숨기는 거고, 확산은 암호문과 평문 사이의 관계를. 이게 컴퓨전, 혼돈. 컴퓨전, 혼돈. 그래서 서브스티튜션을 통해서 혼돈은 암호문과의 키의 관계죠. 그래서 해킹하는 사람이 암호문과 키의 관계를 못 알아들도록 서브스티튜션을 하고 이걸 다시 64비트로 다시 만들고 다시 분할했다가 다시 만들고 그 다음 디퓨전 확산시키는 거죠. 확산은 암호문과 평문의 관계를 모르고 하는 게 디퓨전이잖아요. 네.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죠. 확산. 그때 포뮤트 전치가 어떤 거냐면 이거죠. I love you가 있으면 I를 여기에 쓰는 거고 L로 V 이렇게 그 위치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위치를. 이건 치환은 내용을 바꿔치기 했잖아요. I를 샵으로 바꾸고 이렇게 내용을 바꿔치기 한 거지. 얘는 이제 I love you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단지 I가 첫 번째 있었지만 얘가 끝으로 가고 U가 앞으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뒤트는 거. 이게 전치죠. 예. 그 전치를 함으로써 디퓨전, 암호하고 평문의 관계를 숨기는 거죠. 이게 이제 블록 암호의 관계죠. 이렇게 이 라운드,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이런 라운드를 여러 번 함으로써 암호 강도를 해서 높게 해서 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 자, 이게 아까 나왔죠. 치안, 서브스티튜션 사이퍼, 비트 문자 또는 문자의 블록을 다른 비트, 문자 또는 블록으로 대체한다. 치안 암호는 평문에서 사용하는 문자의 집합과 암호문에서 사용하는 집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I love you인데 이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치안 암호는 평문에서 사용하는 문자의 집합과 암호문에서 사용하는 집합이 다를 수 있다. 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암호문 바뀌면 이렇게 바뀌니까 완전 틀린 거죠. 내용이. 평문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교환하는 규칙이다. 평문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때 교환 규칙은 1:1 대응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I를 샵 달러로 바꿔도 된다. 네, 아시겠죠? 자, 이거죠. A, B, C, D가 있는데 이걸 이제 A는 N으로 바꾸고 B는 O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헬로를 바꿔치기 하면 이걸 그러니까 H가 U니까 U로 바꿔치기 하는 거고 E가 R이니까 R로 바꿔치기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게 치안이죠. 치안. substitution. 치안. 자, 오늘은 전체까지만 해야 될게요. 트랜스포지션. 위치를 바꾼다. 트랜스포지션. 전체. 트랜스포지션. 한글이 더 어려워. 영어가 더 쉽잖아요. 트랜스포지션. 위치를 바꾼다. 원문을 다른 문서로 대체하지 않지만 원문을 여기저기 움직이게 한다.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것은 비트, 문자 또는 블럭이 원래 의미를 감추도록 재배열한다. 전치는 평문에서 사용하는 문자의 집합과 암호문에서 사용하는 문자의 집합이 동일하다. 맞잖아요. 1, 2, 3, 4, 5, 6, 7, 8, 9인데 이건 위치만 바꿔치기 하는 거지 여기 있는 내용의 이 단어들이 여기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암호화해도. 맞죠? 전치는. 치안은 이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자 집합 내부에서 자리를 바꾸는 규칙이고 평문에 사용된 문자와 암호문에 사용된 문자가 1대1 대응 규칙을 갖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 스트림 암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